필리핀이 다른 동남아 국가들하고 차이가 나는 게 어찌 보면 필리핀은 동남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도 주변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동남아시아에서 이제 고대 왕국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게 인도의 영향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인도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인도에서 서쪽으로 와서 이 남쪽으로 이렇게 거쳐서 동쪽 방향으로 이어지는 문명의 흐름 패턴이 있는데, 필리핀은 서태평양 쪽에 있으니까 상당히 제일 먼 지역이죠. 타 지역에서는 이제 고대 왕국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필리핀에서는 이제 고대 왕국이 없었어요. 식민지가 시작되기 전에 중앙 집권화된 어떤 통치 구조가 존재하지가 않았어요. 바랑가이라고 부르는 이제 부족 단위의 정치 공동체가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동남아고의 고프로 고영경입니다. 다양한 동남아 국가를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필리핀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필리핀 전문가로 가장 유명한 부산외대 김동엽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필리핀을 처음 이렇게 연구를 하시게 되셨는지 일단 그게 조금 궁금해요. 뭐 항상 받는 질문이긴 한데, 제가 동남아 국가들 중에서 가장 먼저 한 국가가 필리핀이에요. 그 이제 대학 다닐 때 정치외교학과였는데 필리핀 정치를 한 과목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필리핀을 가장 먼저 한 국가이고, 직장생활 하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싶다 생각이 들어서 유학지를 생각하다 언뜻 필리핀이 떠올라서 그냥 간 거예요. 필리핀을 연구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은 없었고, 가서도 오랫동안 있으면서도 내가 필리핀 연구자다 하는 그런 인식은 거의 없었어요. 근데 이제 공부를 마치고 2003년에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보니까 남들이 다 나를 필리핀 전문가로 봐주는 거예요. 미국에 유학 간 사람은 돌아오면 미국 전문가라고 안 그러는데, 저 이제 필리핀에서 공부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학술 사업이라든가 연구 사업에서 필리핀 자리가 있으면 항상 불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그 환경 자체가 나를 필리핀 전문가로 만들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필리핀에서 공부를 하셨으면 사실 우리나라하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필리핀의 교육 환경 뭐 이런 게 좀 비교가 됐을 것 같아요. 실제로 겪어보니까 필리핀의 교육 환경은 어떻던가요? 필리핀은 뭐 6, 70년대만 해도 우리보다 훨씬 더 교육 환경이 나았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유학도 많이 가고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런데 이제 이 교육 수준이라고 하는 게 이제 경제 수준하고 이 비례해서 올라가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필리핀이 이제 80년대에 들어서 이제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교육 수준이 좀 낮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필리핀의 교육 시스템은 뭐 미국 식민지 영향을 받아서 미국의 어떤 패턴을 그대로 쫓아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건 뭐냐면 이제 필리핀의 대학이 한 몇 개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왠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한 뭐 대충 잡아서 한 200개다고 하면 필리핀 한 2천여 개 됩니다. 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거기는 우리나라처럼 정부에서 교육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대학을 하고 싶으면 건물을 짓고 하면 돼요. 다른 나라에서 필리핀으로 또 어찌됐든 교육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다 보니까 교육기관 자체가 많아지는 영향도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필리핀에서 이제 미국이 식민 통치를 하면서 영어로 이제 교육기관들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당시에 주변에 있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고등교육이 이렇게 발전되지 않았는데 필리핀이 좀 일찍 발전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싱가포르도 마찬가지고 주변 국가에 약간 이 전문직 건축가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필리핀에 와가지고 교육받고 간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관광지 이외에 한국에서 필리핀에 대한 이미지는 사람 때문에 기억하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특히나 그 무한도전에 출연했던 우리 파키아오, 권투선수 파키아오, 그다음에 뭐 아시아의 트럼프라고 불렸던 두테르테, 그다음에 저희 세대만 해도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이 그 사치한 영부인으로 유명했던 이멜다, 뭐 이런 분들로 우리가 이제 필리핀을 이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필리핀의 탄생 배경을 알려주시면 저희가 앞으로 필리핀 이야기를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더 될 것 같습니다. 식민지 이전 역사와 식민지 역사, 그리고 또 이 독립 이후의 역사, 이 셋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식민지 역사는 스페인 식민지와 미국 식민지로 나눠볼 수가 있고, 근데 이제 우리가 별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은 식민지 이전의 역사, 물론 그때 이름은 필리핀이 아니었죠. 그냥 섬으로 이루어진 군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필리핀이 다른 동남아 국가들하고 좀 차이가 나는 게 어찌 보면 필리핀은 동남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도 약간 주변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보통 동남아시아에서 이제 고대 왕국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게 인도의 영향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게 인디아나이제이션, 인도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인도에서 서쪽으로 와서 이 남쪽으로 이래 거쳐서 동쪽 방향으로 이어지는 그런 그 어찌 보면 이제 문명의 흐름 패턴이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은 필리핀은 이 서태평양 쪽에 있으니까 상당히 제일 먼 지역이죠. 그래서 타 지역에서는 이제 고대 왕국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필리핀에서는 이제 그래 고대 왕국이 없었어요. 다시 말해서 식민지가 시작되기 전에 중앙 집권화된 어떤 통치 구조가 존재하지가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어찌 보면 이제 이 부족 단위의 바랑가이라고 부르는 이제 부족 단위의 이 정치 공동체가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뭐 힌두교라든가 불교의 영향으로 고대 왕국이 생기다가 나중에 이제 향료 무역이 스파이시 트레이드가 번성하면서 이슬람이 이제 도서부 동남아시아에 많이 전파가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주로 항구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이 이슬람 왕국들이 나타나는데 필리핀은 이 향료 루트에서도 좀 벗어나 있어요. 보르네오 섬 북부에 보면 사바하고 필리핀하고 이렇게 군도로 연결이 좀 돼 있어요. 그게 술로라고 하는데 그쪽에는 이제 그 술탄도 나타났어요. 또 거기에서 그 민다나오라고 하는 그 지역에 마긴다나오라는 지역에도 이제 이슬람 술탄이 나타났어요. 거기에 이제 이 이슬람 왕국들이 있었어요. 만약에 그때 당시에 스페인이 이제 마젤란이 최초로 필리핀에 도착한 게 1521년인데 그때 당시에 이슬람 세력이 어찌 보면 마닐라까지 이렇게 전파됐다고 하는 그런 문헌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세력이 어찌 보면 이제 이 술탄 왕국처럼 돼 있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조그마한 바랑가이의 장들이 뭐 술탄이나 라자나 이런 이제 이슬람식 그 왕의 칭호를 자기네들이 사용했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본격적으로 스페인이 와서 이 식민 통치를 하기 시작한 건 1565년부터예요.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은 필리핀 자체 내가 지금 이제 우리가 필리핀이라고 하는 그 영역 내에 스페인이 끝까지 스페인 통치 300년 이상 333년을 통치했는데 점령하지 못한 지역이 있어요. 그게 이슬람 지역이에요. 이슬람 지역은 필리핀에 포함된 것은 미국 식민 통치 시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필리핀도 이슬람 큰 왕국이 지배하는 그런 이 이슬람 왕국이 있었다고 하면 스페인 식민 통치가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그 스페인이 식민 통치를 하다가 1898년에 이제 미서 전쟁이 벌어져요. 미서 전쟁이 벌어지면서 스페인이 패하고 필리핀은 이제 미국한테 넘기게 돼요. 그게 이제 미국 식민 통치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국은 사실은 뭐 필리핀을 식민 통치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찬반 논란이 많았는데 어찌됐든 뭐 한 50여 년 동안 식민 통치를 하다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 1946년에 필리핀을 독립시켜줍니다. 그 이후에 이제 필리핀이 독립국가로서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쉽게 필리핀을 이해하려면 식민지 이전 역사, 식민지 역사, 그 다음에 이제 독립국가 역사 이렇게 시대 구분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미국의 식민지 기간은 좀 짧고 스페인의 식민 지배를 받은 기간은 굉장히 길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근대적인 제도는 사실 미국의 영향을 받은 건 많겠지만 문화적으로 남아있거나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스페인의 영향이 훨씬 더 많이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도 뭐 일면 그 저변의 문화는 스페인 문화가 많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언어에도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필리핀에서 언어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식민지가 오기 전에 중앙 집권화된 그런 통치 구조가 없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언어를 통일하려고 하는 그런 필요들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필리핀에는 지방 언어가 많이 발달돼 있어요. 마닐라 쪽에서 이제 따갈로그라고 하는 지금 이제 국어로 사용하고 있는 그 로컬 언어가 있고 세부에 가면 세부안어를 써요. 그리고 또 남쪽으로 가면 뭐 일로일로를 쓰고 북쪽으로 가면 일로까노를 쓰고 각 지방마다 이 언어가 달라요.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요. 그런데 스페인 식민 통치가 333년인데 스페인은 스페인어를 가르치지 않았어요. 이 로컬 사람들한테 가톨릭을 전파할 때 신부가 와서 로컬 언어를 간단하게 배워서 종교를 전파를 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엘리트 계급들 교육을 받은 엘리트 계급들은 스페인어를 알지만 일반적으로는 스페인어가 보급이 제대로 안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미국 식민 통치가 시작이 되면서 전국적으로 이제 공립 학교를 다 세워서 영어로 교육을 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필리핀에서 최초로 언어가 통일된 게 영어예요. 그러니까 이제 필리핀이 미국의 영향을 깊숙이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언어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영어가 하나의 어떤 그 공통의 지금도 공용어예요 헌법상으로. 네. 공용어로 사용이 되게 되고 각 지방에서는 이제 자기 언어를 쓰다 보니까 필리핀 사람들도 이제 약간 이 내셔널리즘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필리핀에서 우리도 국어를 가져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마닐라에서 사용하는 그 따갈로그어를 우리가 내셔널 랭귀지로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게 국어가 돼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전국적으로 보급을 해서 대개 이제 필리핀 국민들은 예를 들어 초등학교를 졸업을 하면은 우리가 이제 다중 언어 환경이라 그래요. 그래서 자기 그 마더텅인 그 로컬 언어를 쓰고 또 학교에서 배운 그 국어인 따갈로그 필리핀어를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일부 과목은 또 영어로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러면은 되게 세계 언어는 이렇게 하는 그런 이제 언어 환경이 돼 있습니다. 필리핀은 유독 이제 한국 정치에 등장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예전에도 이제 피플 파워라고 해서 그 필리핀의 민주화 이야기도 많이 등장을 했고 최근에는 이제 그 필리핀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서 또 등장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대통령 이름이 봉봉 마르코스예요. 봉봉 마르코스는 이제 애칭처럼 부르는 거고 진짜 이러면 이제 아버지 이름하고 똑같아요. 뒤에 주니어만 붙인 거예요.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이렇게 해서 애칭으로 봉봉 이렇게 많이 부릅니다. 필리핀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이름이 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히 이제 정치인들이 선거에 나설 때 그걸 국민들이 자기를 알아주는 그런 이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정치인들은 애칭처럼 그렇게 짧게 자기 이름을 만들어서 대외적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봉봉 마르코스의 아버지가 마르코스고 그 마르코스가 사실은 필리핀의 독재자였던 그 그렇죠. 마르코스잖아요. 우리로서는 사실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독재자여서 쫓겨났는데 그 아들이 다시 대통령에 당선이 됐어요. 이 필리핀 정치 얘기를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필리핀 정치에 대한 그런 뉴스가 많이 나온다. 그럴 이유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하고 필리핀하고 상당히 많이 밀접한 역사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점이 많이 있어요. 1948년에 이제 우리나라가 남한 정부가 탄생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필리핀이 최초로 1949년에 우리 국가를 인정하고 외교 관계를 맺었어요. 상당히 이제 거의 이 처음에 이제 우리나라를 인정한 그런 국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치적으로 많이 알려진 게 1986년에 피플 파워예요. 네, 이게 맞습니다. 이제 피플 파워가 정치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그걸 다 안단 말이에요. 이 동아시아 지역의 민주화를 불러일으킨 하나의 촉발시킨 그러한 네네. 사건인데 그 다음에 우리가 민주화가 됐단 말이에요. 바로 직후죠. 그렇죠. 예. 제가 그때 대학을 다니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필리핀의 그 사건이 아주 큰 뉴스였어요. 그래서 그거에 사실은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많이 고무됐고 또 어찌 보면은 그 마르코스 아까 이제 독재자 이 아들 얘기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 그 마르코스 독재 시기가 시작되는 그 시점하고 한 달 상간으로 우리나라가 유신헌법이 돼서 우리나라는 이제 독재 치하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독재 기간도 비슷하고 민주화 기간도 이제 맞고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하고 이런 어떤 이 평형적인 그런 정치 행태를 좀 지금 많이 다르지만 독재 시기를 얘기를 하면은 1980년대 들어서 전두환 정권이 들어설 때 마르코스가 있었던 건 맞아요. 그런데 독재의 시작은 1972년으로 봐요. 왜냐하면 그때 이제 마르코스가 계엄령을 선포하고 우리나라는 이제 같은 해에 이 유신 헌법을 통해서 이제 독재 정권이 수립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시기의 차이는 이제 조금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독재자의 아들이 어떻게 또 대통령이 됐느냐 이런 문제는 사실은 대통령의 아들과 딸이 대통령이 되는 건 필리핀에서 이제 몇 차례 사례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마르코스를 몰아내고서 대통령이 됐던 코리 아키노 여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 코리 아키노 여사의 아들인 노이노이 아키노라는 사람이
그 지금 현 대통령 전 대통령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노이노이 아키노 전에 대통령인 아로요 대통령 지금도 이제 정치권에 있는데 전에 이 대통령의 딸이에요. 마카파갈이라고 하는 대통령의 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독재자의 후손들은 뭐 정치권에서 퇴출된다 이제 이런 의미는 별로 그렇게 필리핀에서 잘 맞지 않고 제가 볼 때는 이런 현상은 동남아에 일반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1986년에 마르코스가 권좌에서 내려올 때 그때는 어찌 보면은 그 사건을 얘기를 하려면은 약간 이제 그 1983년 사건으로 올라가야 돼요. 1983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면은 지금 우리가 마닐라의 공항에 가면은 공항 이름이 약간 특이해요. 마닐라 에어포트라고 보통 해야 될 텐데 니노이 아키노 인터내셔널 에어포트 이렇게 나이아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게 이제 사람 이름인데 그 사람이 상원 의원이었어요. 마르코스 독재 시기 때 어찌 보면은 이제 가장 큰 정적이었죠. 그래서 독재 정권을 피해서 미국으로 망명을 가 있다가 마르코스가 이제 이 정국이 안 좋다 보니까 1984년에 이 선거를 하겠다 이렇게 선포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야당 지도자니까 이 선거를 독려하기 위해서 귀국을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당시에는 이제 마닐라 에어포트였어요. 거기에서 공항에서 비행기 트랙을 내리다가 암살을 당해요. 누가 저격수에 의해서. 그래서 그 저격수에 의해서 암살을 당해서 피투성이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부모님이 그 장례식을 그 피투성이 된 그 모습 그대로 했어요. 왜냐하면 필리핀의 장례식 모습을 보면은 미국하고 비슷해요. 곱게 화장을 하고 뚜껑 열리는 관에 놓고서 이제 사람들이 오면 마지막 얼굴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를 피투성이 된 그 모습으로 장례를 하니까 국민들 감정이 이제 그때부터 필리핀의 반독재 어떤 이 민주화 물결이 엄청나게 커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반독재 민주화 물결 내에는 여럿이 있어요. 전통적 엘리트도 있고 뭐 외국인 투자자들도 있고 또 사회 단체도 있고 무슬림 반군도 있고 공산 반군도 있고 그게 다 반독재 이 노선에 함께 뭉쳤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결국은 1986년에 독재 정권을 몰아내고 그 이후에는 이제 또 다시 또 분리되는 그런 현상들이 지금까지 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이 마르코스 주니어가 대통령이 될 때 지지도는 어땠는지요? 마르코스 대통령이 당선될 때 득표율이 58.5% 거의 뭐 60% 가깝게 이렇게 당선이 됐어요. 아까 이제 두테르테 말씀을 하셨는데 어찌 보면은 이제 지방 정치인이죠, 그죠? 다바오라고 하는 민다나오 섬에서 한 그 이 뭐 주 수도 도시이긴 한데 거기에서만 뭐 21년 동안 시장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전국적인 인물은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뭐 전국적인 인물이 돼서 대통령까지 된 거란 말이에요. 이제 거기에는 필리핀에 이제 뭐 나중에 우리가 그 얘기를 나눌 기회도 있겠지만 필리핀 사회적 문제로서 부각됐던 이 마약 문제가 있어요. 그걸 아무튼 두테르테가 잘 그 지역에서 해결했다는 그 어떤 레코드를 가지고서 전국적인 인물로 부상이 돼서 대통령이 된 거예요. 봉봉 마르코스가 대통령이 되는데 두테르테의 영향이 상당히 컸다 이렇게 이제 볼 수밖에 없어요. 실질적으로 두테르테는 마르코스를 지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뭐 반대하진 않았는데 두테르테가 임기 말까지 국민들 70-80%의 그 어찌 보면 인기도를 얻고 있었어요. 어프로발 레이트가 이제 그 정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기 대선에 대한 어떤 입김이 상당히 클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그 한 가지 더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본격적으로 대선이 시작될 때 대선 이 선호도 1위가 누구였냐면은 두테르테의 딸이었어요. 네네. 사라 두테르테라고 네. 지금 부통령 돼 있잖아요. 그죠? 두테르테 생각에서는 자기 딸이 대통령이나 아니면 자기가 내세우는 자기 아주 오른팔과 같은 봉고라고 하는 지금 상원의원이 있어요. 그래서 둘이 짝을 맞춰가지고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 딸이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거기에서 그 거리를 두고 자신은 출마하지 않겠다. 그냥 지금 다바오 시장직을 계속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아버지하고 좀 의견이 갈라지고 그러다가 이제 이 물밑 협상을 통해서 당시에 봉봉 마르코스는 선호도에서 한 3, 4위 그 정도 됐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마르코스하고 런닝메이트가 되겠다 하고 이제 선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마르코스의 대통령 선호도 그냥 1위로 금방 올라가서 당선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봉봉 마르코스의 당선은 이 지금 부통령으로 있는 사라 두테르테의 그 인기도가 그대로 이 얹어져서 대통령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 출범 자체가 어찌 보면 이제 이 정치적인 빚을 가지고서 아마도 내부적인 그런 어떤 이 딜이 있지 않았을까 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런데 이제 집권 한 1년 됐잖아요, 그죠? 근데 집권 초기부터 약간 정중동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약간 이 크랙이 나타나기 시작을 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필리핀은 우리 같은 대통령제인데 우리하고는 약간 달라요. 거기 이제 부통령이 있어요. 국민들이 선출하는 부통령이 있어요. 미국하고도 약간 달라요. 미국은 런닝메이트 하면 한 팀이 당선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필리핀은 각각 하는 거예요. 대통령도 선거를 통해서 당선이 되고 부통령도 선거를 통해서 당선이 돼요. 그런데 부통령은 딱히 큰 일이 없어요. 뭐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는 상원 의장을 하는데 필리핀은 그게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부통령한테는 어떤 부서를 하나 줘서 장관을 시켜요. 필리핀에서는 세크레터리라고 하는데 사라 두테르테가 원했던 것은 국방장관이었어요. 세크레터리 오브 디펜스였는데 그거를 이제 봉봉 마르코스가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러고서 뭘 줬냐면 교육부 장관 자리를 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약간 이제 한번 이제 틀어준 거예요. 또 다른 게 뭐가 있냐면은 이 두 사람을 연결해 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전 대통령이었던 아로요예요. 아로요. 아로요. 예. 네. 아로요는 지금 하원 의원이거든요. 근데 아로요는 그 딜을 해주면서 공공연히 얘기해요. 자기는 하원 의장직을 원했다. 그런데 이제 하원 의장직을 주지 않고 하원 의장직은 이 마틴 로드리게스라고 하는 봉봉 마르코스의 사촌한테 의장직을 줬어요. 그러고서 이제 수석 부의장 직을 이제 아로요한테 줬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면은 이 상원 의장을 끌어내리고 자기 다른 사람이 이제 올라가는 건 이제 하원 의회 쿠데타라고 하는데 아로요가 그 하원 이 로드리게스 하원 의장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쿠데타 시도를 했다고 하는 게 이제 언론에 막 보도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바로 그 시니어 데퓨티 이 스피커에서 내려오고 동시에 사라 두테르테가 지금 이제 상원 의장이 이 체어로 있는 그 정당에서 라카 CMD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탈당을 해요. 왜냐하면 그 당으로 출마했거든요, 부통령으로. 근데 이제 거기서 탈당을 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이 권력층에서 이 균열 주짐이 보인다 이렇게 지금 상황을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최근에 중국하고도 갈등을 빚었다가 미국한테 좀 다가갔다가 또 미국한테 뭐 기지를 사용해줬지만 뭐 반중국으로 니네가 쓰지는 마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복잡한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잘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필리핀의 외교 관계에 있어서 몇 가지 이제 중요한 요소들이 있어요. 하나는 이제 미필 동맹이죠. 이게 이제 어찌 보면 필리핀의 외교 정책의 근간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이제 중국이 어떤 경제적으로 부상을 하면서 아무튼 뭐 무역 관계에서 제 1국이니까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킬레스건이 있는데 그게 이제 남중국해 영토 분쟁이에요. 그게 있기 때문에 중국과는 가까워지려고 해도 이제 뭔가 문제가 발생을 하고 하는 이제 그런 것이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미군 기지를 얘기했는데 지금은 이제 필리핀에 미군 기지는 없어요. 미군 기지가 1992년에 다 철수했어요. 미국이 해외에서 만든 가장 큰 미군 기지가 수빅 그 해군 기지하고 클락 공군 기지였거든요. 아무튼 그게 미국한테는 상당히 이 중요한 냉전 시대 때도 중요한 기지였는데 그게 이제 92년에 다 철수를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이 한미 동맹 어찌 보면은 상호 방위 조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어떤 조약을 맺었냐면 이제 그 VFA라 그래서 Visiting Forces Agreement라고 방문군 협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 1997년에 체결을 해서 미군이 필리핀에 방문해서 거기서 뭐 작전을 한다든가 같이 공동으로 뭘 한다든가 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약을 맺었어요. 그게 이제 2014년에
에드카라고 하는데 약간 이제 뭐 비슷한 그 협정이에요. 그런데 약간 그 이 상호 방위를 약간 인핸스드 됐다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어요. 거기에는 이제 기지를 정해져 있는데 그 이제 필리핀 군사 기지죠, 그죠? 그게 5군데를 정해서 미군이 거기를 상시 방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어떤 미중 관계가 별로 안 좋아지고 특히 이제 대만 해협에 대한 어떤 군사적 위험이 있다 보니까 미국 측에서 또 다른 그 군사 사용할 수 있는 군사 기지를 4개를 더 요청을 해서 그게 승인이 됐어요. 네네. 근데 이제 그 문제가 뭐냐면은 대만하고 제일 가까운 필리핀 지역에 그 4개 이 군사 기지를 미군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한 거예요. 앞으로의 철강업계의 주가가 궁금하신가요? 우리나라 철강업계의 수출 물량을 확인해 보세요. 3프로TV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도 반발이 심하죠. 예. 예, 그래서 중국에서 굉장히 발끈하고 또 이제 첨예하게 이제 대립을 했는데 거기에 대고 또 우리 그 마르코스 대통령이 대단한 이야기를 했어요. 대만 해협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더라도 미국은 필리핀의 군사 기지를 활용해 중국을 공격할 수 없다. 이거는 또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신가요? 근데 뭐 그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아까 이제 외교 정책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예. 그 외교 정책이 친중으로 갔다가 두테르테 시대 때 친중으로 갔다가 예. 마르코스에 돌아오면서 다시 친미로 간다고 하는데 이제 두테르테 정부의 외교 정책의 공식 명칭은 자주 외교예요. Independence Foreign Policy란 말이에요. 자주 외교라 그래서 그 자주 외교의 어떤 그 뉘앙스 내에는 뭐가 있냐면은 미국이 있는데 오랜 그 동맹 국가가 있는데 빅브라더란 말이에요. 항상 우리한테 뭘 하면은 뭐 간섭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독립된 국가가 아닌 것 같아. 국내에서 이 마약과의 전쟁을 하려고 그러는데 인권 문제를 가지고서 뭐라고 하고 또 이제 내부의 어떤 전에 마라위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 이슬람 반군하고 아주 큰 그 전투가 벌어져서 무기가 좀 필요한데 지금 인권 문제 때문에 무기를 팔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미국이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발끈한 거예요. 그러면서 미국하고 거리를 두고 뭐 두테르테의 어떤 스타일 자체가 그냥 막말을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뭐 미국과의 관계가 완전히 어그러진 거죠. 그러면 이제 강대국인 미국과 멀어졌으니까 대안이 있어야 되잖아요. 대안을 이제 중국한테 했잖아요. 중국과 러시아하고 이제 친해진 거예요. 이제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해 오다가 두테르테 임기 말에 또 이제 이 남중국해 문제가 불거져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이 정권 말기에 가서는 두테르테도 약간 이제 중국하고 약간 이제 그 소원해지는 그런 분위기를 좀 가졌다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마르코스 정권에 들어서는 아무튼 균형 외교를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중국도 방문을 했어요. 1월달에 중국도 네네. 방문을 하고 미국을 이제 2차례 방문을 했어요. 한번 이제 유엔 회의 때문에 갔고 2번 다 이제 레이든 그 대통령하고 이 그 정상회담을 했어요. 그 정상회담이 훨씬 더 임팩이 크고 또 국민들 사이에 어떤 그 인식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상당히 커서 친미 쪽으로 이렇게 기운다는 그런 이제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기지를 대만의 어떤 그 무력적인 충돌이 있을 때 미군이 그것을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진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뭐 그냥 외교적으로 하는 말이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 보여주는 그렇죠. 그런 어떤 미국의 수사. 입장에서는 예. 아마 다를 수 있을 거예요. 예. 왜 이제 굳이 그 대만과 제일 가까운 지역에 군사 기지를 요구했는지 또 그렇다 그러면 뭐 미국 생각은 봉봉 마르코스 대통령이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교수님께서는 이제 두테르테가 조금 더 미국하고 마찰이 있고 자주 외교를 하면서 중국하고 친했다고 하는데 진짜 중국하고도 관계가 좋긴 했을까요?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중국하고 관계가 좋다고 하는 것은 대부분 이제 중국이 이 동남아시아 국가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는 건 이제 경제적인 이권이 그렇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혜택을 기대하는데
두테르테 대통령의 임기 중에서 아주 중점적으로 추구했던 사업이 있는데 이 BBB라 그래요. 빌드. 이게 예. 뭐냐면은 이제 두테르테가 필리핀 경제가 이렇게 안 좋은 예. 게 인프라가 안 돼 있어서 그렇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이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도로며 뭐 이 항만이며 이런 것들을 건설하는 계획을 세웠어요. 이 경제 얘기부터는 2부에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필리핀에서 이 두테르테 인기가 굉장히 높은 이유 중에 하나가 마약과의 전쟁과 또 경제적인 성과였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적인 부분들을 우리는 두테르테가 굉장히 뭔가 막말을 하는 동양의 트럼프와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모습들 때문에 인기가 있었던 건데요. 그건 바로 이제 경제적인 성과랑 연관되는 부분이어서 2부에서 저희가 필리핀의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자세한 얘기 또 들려주신 우리 김동혁 교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또 깊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